스스로 재산을 등진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같은 사기범 남모 씨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전수조사 목록에 따르면 남 씨와 측근 50여 명이 미추홀구 일대에 2,800여 채를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JTBC는 이 해명과 상반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합니다. 송 전 대표가 직접 돈을 주는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황당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아픈 왼쪽 눈 대신 멀쩡한 오른쪽 눈을 시술한 겁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큽니다. 인천 한 곳에서만 3명이 전세 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피해와 대책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인천 주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추모제가 조금 전에 시작했죠? 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이후 추모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49제를 맞아 전국에 있는 피해자 단체들을 조직해서 전국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행사는 좀 더 엄숙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곳 주안역으로 장소를 정한 건 숨진 피해자들이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가 여태 몇 번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네, 위원회는 전세 사기가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술한 제도로 인한 문제이고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공공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구했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생색내기용 대책들을 반복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겐 더 이상 혼자서 애쓰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늘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살 곳을 잃게 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과 대통령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에 대해선 빠짐없이 강력하게 수사해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인천에서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건축왕이라 불리는 임대인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남 씨 측이 보유한 주택 전체 목록을 확보했는데 남 씨와 가족, 측근들이 쪼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원석 기자, 전체가 2,800여 채인데 이걸 몇 명이 어떻게 쪼개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총 50명에 달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명의를 쪼개서 나눠 갖고 있었는데요. 우선 남 씨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70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동업자 2명이 각각 183채, 그리고 169채씩,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2명이 각각 89채와 7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남 씨 딸도 집 135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집이 800채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명의를 쪼개 가진 사람이 총 50명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이 가진 집을 모두 합치면 2,822채에 달합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금 등으로 걸려있는 근저당 액수만 무려 3,335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대책위에서 자체 조사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 김지윤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 빌라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 동네를 둘러보니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 꼴이라 할 정도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반경 100m 안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총 9곳에서 남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백 세대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이 동네 안에서만은 벌써 저희 2동, 이쪽 2동, 여기 한 동에 5동이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가시다가 나홀로 아파트가 있네 하시면 딱 거기는 경매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피해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 또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도 뭐 애기 있는 집도 있는데 다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고요. 특히 남 씨에게 당한 피해자 가운데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이들이 다른 곳의 피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전세 사기범들은 주로 보증금을 돌려막았지만 남 씨와 측근들은 건축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전세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 전셋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근저당 내역을 보고 망설이면 중개업자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이 바람을 잡았습니다. 인천 제1의 현금 부자라면서 걱정 말라며 계약을 부추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서 여기 임대인들이 돈이 많은 재력가고 뭐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절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면서 안심을 시켜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1억 원까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나왔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대책에 구멍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피해자들이 내쫓길 수도 있는 전세 사기 물건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역시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고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를 요구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구제를 해줬으면서 왜 이건 못합니까? 정부의 그간 전세 사기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전환, 주거 지원 등 간접적이거나 예방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피해를 본 보증금에 대한 직접 구제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손을 못 쓰고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진 피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사기 주택의 채권을 가진 금융 공기업이나 은행에 경매 절차를 밟는 걸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소급 적용을 못해서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공적 기구를 만들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나중에 자산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금이 먼저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각을 자산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보는 방안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틀에 정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거나
외면했지만 지금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출당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밑으로 실제 돈을 받은 의원이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좀 심각해지고 중요해진 만큼 본인 또 캠프 안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당 내에선 이정근 전 부총장과 통화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JTBC에 최소한 녹음 파일에 직접 목소리가 나온 두 사람은 출당이든 탈당이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불법이 있다면 제2창당 수준으로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길에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 유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당 지도부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체불명의 돈 전달 목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따라 당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난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들려드릴 녹취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를 뿌리는 것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직접 다른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도 나옵니다. 먼저 오승열 PD의 리포트를 보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2021년 4월 10일 당시 송영길 캠프 핵심 멤버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감사와의 통화입니다. 앞서 이성만 의원이 전달해준 돈 봉투를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단 겁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송 전 대표는 보고를 받고 강 감사를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이 전 부총장이 돈 봉투를 더 돌리지 않아도 되겠냐고 묻자 강 감사는 송 전 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송 전 대표가 따로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돈을 받은 인물의 실명도 언급됩니다. 이는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람 명단 정도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고 묻자 강 감사는 자신들과 따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답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JTBC 오승열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를 다른 사람들이 돌리는 것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보고받은 뒤에 격려도 했다 이 말인 거죠? 네,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2021년 3월 30일은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건네준 날입니다. 예. 이때 이 돈이 캠프를 통해서 캠프에서 각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흘러갔는데 이 사실을 강래구 감사가 송영길 전 의원에게 다 얘기했다. 심지어 칭찬을 받았다는 취지로까지 언급을 하는 대목입니다. 예. 네,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3월 30일 이성만 의원이 돈을 가지고 온 날, 하루 전날 밤에 송영길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 자리에서도 과연 전혀 이 불법 자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 것인가? 저희는 논의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얘기, 준비한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송 전 대표가 아유 잘했네 잘했어 라고 한 건 이 인사는 이제 돈 봉투를 줬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송 전 대표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합리적 추론은 송 전 대표도 직접 돈 봉투를 따로 돌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먼저 앞선 기사에서 충분히 듣지 못한 전후 맥락을 좀 더 들어보시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인데 뭐. 네,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예. 결국 두 사람이 처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송영길 전 의원이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처리했다. 그리고 나온 대화가 그 돈이 그 돈인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처리한 건 돈 봉투를 처리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가정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9,400만 원을 여러 돈 봉투에 여러 명에게 뿌린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손봉투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따로 했다. 이거는 그 외에 추가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9,400만 원 안에 포함된 돈인가요? 네, 그 부분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계속 취재 중인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민주당에서죠.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실제 녹음 파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뭔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이 이정근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이 불거지고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송영길 전 의원에게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었습니다. 그때는 송 전 대표가 저희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프랑스로 출국을 했고 대신해서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박모 보좌관이 저희에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말씀은 되게 좀 불쾌하신 게 대표님은 전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이 통하지 않은 후원금은 불법이라니까요. 공식 후원금을 통하지 아니하고 받은 건 없다니까요. 네, 당시 녹취 파일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 하나같이 이 손영길 전 의원처럼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결정짓는 이 자금의 규모, 불법 자금의 규모를 저희가 취재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최근에서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관련 수사에서 일부 내용을 시인하기 시작했고 또 관련 불법 자금의 규모가 특정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오랫동안 취재해온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정치 수사다, 기획 보도다 이런 공세를 퍼붓고는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이 녹취 파일들에 대해서 전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는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저희도 전혀 검찰로부터 그 녹취 파일을 확보한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노동시간 개편을 주도했던 위원은 사퇴하라는 시위가 이어졌고 이걸 문제 삼은 위원들이 아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양대노총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 교수가 노동시장 개편안을 주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걸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핍박하는 주 69시간 대책을로 파견학대 반노동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 몫입니다. 시위를 이유로 공익위원 모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인원 말고는 퇴장 후 2시를 정정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1차 전원회의 거부하는 박주식 위원장을 규탄한다. 결국 근로자위원들까지 퇴장하면서 회의는 1시간도 안 돼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2,000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지금보다 더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첫 회의까지 무산되며 예정된 6월 말까지 의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에는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 같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 동원되고 있는 건데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징역형을 받게 된 한 10대의 이야기를 최지우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만 18살이었던 김모구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다가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드라퍼를 상시 모집한다는 글과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가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M이라고 불리는 판매책은 위치 여러 곳을 찍어주더니 김군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판매책이 이렇게 의자 아래쪽에 마약을 숨겨두면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김군은 이렇게 수거한 마약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주택가 문 앞 계단이나 창틀, 에어컨 실외기 등 곳곳이 마약 보관소가 됐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이 하수구 가림막에도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김군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56곳에 마약을 배달해 일주일 동안 16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필로폰 판매까지 손을 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군은 다른 사기 범죄까지 포함해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채운 뒤 출소합니다. 재판부는 소년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마약에 중독됐던 20대들도 만나봤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도 중독은 피할 수가 없고 그 끝은 죽음이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돈 입금된 거 확인만 되면 그냥 바로 이제 사진 한 장 날라와요. 아무리 길어봤자 15분? 24살 이동재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해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투약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1g을 사면은 한 일주일은 갔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3일, 빠르면 하루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중독된 뒤 망상에 시달렸고 결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내가 신고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치료 공동체에 입소해 4개월째 마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보다 지금이 낫거든요. 걸그룹 연습생이었던 이모 씨는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접했습니다. 권익성 사건 때 마약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금방 중독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 대 맞고 밥 먹기 전에 한 대 맞고 밥 먹고 나서 식구땡으로 한 대 맞고 몸과 정신이 갈수록 병들었습니다. 생리 주기도 멈추고 하혈하기도 하고 조현병, 피해망상, 조울증, 우울증 다 진단받았고 이 씨는 정신병원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9개월째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의 무서움을 경고할 정도가 됐습니다. 안 보이는
보이던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 세상은 너무너무 무섭고 외로운 삶이 될 거고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가지만 마약의 끝은 죽음이에요. JTBC 송승환입니다.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석 달 만에 다시 시작된 오늘은 돼지 머리를 넣은 냉장고를 공사장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콘크리트 붓는 장비가 골목으로 들어서고 노동자들이 파이프를 설치하자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본격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 공사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장비 반입을 막던 주민은 경찰에 끌려갔고 노동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주민이 쓰러졌습니다. 골목 안 주택 앞에 안이 보이는 업소용 냉장고를 놔뒀습니다. 들여다보니 돼지머리 3개가 들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이곳에서 돼지고기 잔치를 2차례 벌였습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제 돼지고기 파티할 길이어서 사원 앞에 아닙니다. 주택가 골목입니다. 눈치 봐가면서 돼지고기 구워야 됩니까? 지난달엔 주민 2명이 이곳 골목에 기름으로 추정되는 오물을 뿌렸습니다. 오는 6월쯤이면 사원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원이 들어선 이후에도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사원이 완공되고 신도들이 모이면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툼과 대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올해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발표했는데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빠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며 예외가 적용된 렌트용 등만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혜택 대상 전기차들은 모두 미국 브랜드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GM과 포드, 캐딜락의 전기차 16종이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IRA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도 예상됐듯이 한국과 독일, 일본의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너시스의 전기차 GV70은 원래 보조금을 받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어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서 완성된 차라도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쓰거나 미국 혹은 FTA 체결국의 핵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당장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전기차를 사야 한다. 현대차 같은 외국차가 한동안 불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렌트용이나 상용차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오히려 올해 판매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IRA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지난해 관련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262조 원에 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소주는 에탄올인 주정이 주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정값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당장 소주 가격 인상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김치찌개, 돼지국밥, 삼겹살 구이까지 3, 4, 5, 5인 자리마다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소주는 주정이라고 불리는 원료인 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듭니다. 소주 한 병 기준으로 세금을 뺀 원가는 약 47%입니다. 이 원가에서 주정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가장 높습니다. 소주 한 병 값에서 약 15%는 주정값에 해당합니다. 주정값은 지난해 초 10년 만에 7.8% 오른 데 이어 올해는 9.8%로 2년 연속 인상인데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소주값에서 15%를 차지하는 원료값이 올랐으니 그만큼 소비자 가격 압박도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업계는 그동안 주정값 인상 이후 한 달 내로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원료값 인상 소식에 시민들은 식당이나 술집의 술값이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뭐 4,000원대, 뭐 비싸도 5,000원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뭐 6,000원, 심지어
어떤 가게는 10,000원 하는 곳도 있거든요. 술값 계산할 때는 많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소주업계 1, 2위인 하이트진러와 롯데칠성은 당분간 가격 인상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부담과 손익 악화를 극복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입장이지만 주정값이 오른 만큼 소주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자는 기금인데 매년 1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각종 관광사업에 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정작 이 돈을 난임시술에는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막자는 돈 아니었나요?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낸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용 계획서입니다. 해안정원 조성, 호텔 캠핑카 사업 등 관광사업이 눈에 띕니다. 2022년에만 500개가 넘는 계획서 중 문화, 관광 분야만 130건에 달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정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상당수가 관광사업인 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 2년치를 배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2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난임시술 지원에 쓰자는 복지부 제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사용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난임부부 지원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정작 인구 감소 대응과 직결되는 저출산 예산은 막으면서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관광성 사업에만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편성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소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형적인 탁상 행정식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기금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기금인데 분수를 만들거나 골프장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골프장이 없어서 저출산인가요? 최승기 기자입니다. 8차선 도로 옆 화단, 조경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중구청은 이르면 올해 말 이곳에 분수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분수광장이 들어서는 예정지입니다. LED 분수와 조형물 등을 만드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이 쓰입니다. 시민들은 회의적입니다. 분수를 짓는다고 해도 인구가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분수광장은 부산 중구청장의 대표 공약 사업.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에 쓴 건데 중구청은 사업 신청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주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공약사항을 꼭 하려고 했다기보다 골프장 조성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둔갑됐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미 총 3만 제곱미터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2개나 있는데도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20억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골프장을 더 짓겠다는 취지인데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두 군데만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사람 많지는 아니야. 약 8억 원이 들어가는 강원도 철원군의 모노레일 차량 증설 등 복합문화공간 구성도 지방소멸 대응 방안의 일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에 기금이 들어간 것 아니냐 지적에 행안부는 마땅한 지방소멸 대책을 찾기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숨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몰려타서 김포 골병 라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힘겨운 상황인지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제 뒤로 열차를 타려는 승객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줄도 마찬가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열차가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미 열차가 사람이 많은 상태입니다. 열차로 우르르 들어가는 사람들. 두 손으로 잡고 아슬아슬하게 발로 버티고 몸을 있는 힘껏 밀어넣습니다. 아파요. 사람들이 또 다음 역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니까요. 좀
비싸요. 직접 열차를 타봤습니다. 팔도 못 편 채 사람들 사이에 껴버렸습니다. 갑에 있다가 딱 풀리니까 그때는 안도에 한숨 쉬면서 오늘 좀 무사히 출근했다. 이미 가득 찬 열차.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 역에서 또 들어옵니다. 제가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성인 남성분들 사이에 완전히 낀 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숨을 쉬시는 것까지 다 느껴질 정도인데요. 좀 괜찮으세요? 종점 김포공항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쏟아지듯 빠져나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앉아있는 한 학생. 숨이 안 쉬어져요. 직원이 다가와 조치합니다. 호흡을 크게 하세요. 예. 예. 결국 영무실로 이동해 안정을 취합니다. 몸이 좀 안 좋은데 사람들한테 뒤로 밀리고. 쓰러지는 분들이 툭함이 있어요. 툭함은. 좁은데 확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바깥에서 보면요, 마치 그 강냉이를 막 돌려갖고 뻥 튀겨서 나오는 그런 모습 같은. 불안한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 퇴근 시간입니다. 승강장 아래에는요, 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열차가 막 도착해서 저 아래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까지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줄이 얼마나 길게 이어져 있냐면 저 뒤까지 쭉 있습니다. 대합실 쪽에도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3분 30초마다 들어오는 열차. 타고 또 탑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이거 하나만 넘어지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이런 데가 없잖아, 지금. 여기만 김포만 이러지. 이런 데서 산다는 게 아주 치가 들려. 김포 골드라인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줄어 열차도 승강장도 2량짜리로 설계됐습니다. 시스템도 2량 규모에 맞춰져 있어 열차 길이를 늘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대로 측정도 안 하고 이 지하철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정이 이렇자 관련 기관들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시민들의 숨통을 열어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도 열차에 몸을 우겨넣은 사람들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불편함과 불안함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경입니다. 네, 이 같은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 버스를 투입해서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의 운행을 늘리고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를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 30대도 도입합니다. 또 서울시는 행주대교 남단부터 송파구 잠실동까지 다니는 수상버스를 1년 안에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황당한 의료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왼쪽 눈이 아파서 온 환자한테 오른쪽 눈에 시술을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주 기자입니다. 이진아 씨는 3년 전부터 왼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망막에 물이 찼기 때문입니다. 10차례 가까운 주사 치료도 소용없자 레이저 시술을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약으로 전혀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줘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독이 됐습니다. 의사가 아픈 왼쪽 눈 대신 멀쩡한 오른쪽 눈에 레이저를 쏜 겁니다.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했으니까 저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른쪽 눈을 가리는가 보다. 레이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의사는 뒤늦게 잘못된 걸 확인하고 왼쪽 눈도 시술했습니다. 1.0이던 오른쪽 눈 시력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색깔 구분도 어렵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맞다는 확인서는 써줬습니다. 하지만 2, 3주 뒤면 괜찮아질 거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자료 2배가 넘는 시술비와 추가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원내 이제 자문 받아서 저희가 위자료 5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관련 사항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주 한 예비군 부대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위생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진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검사에만 열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들이 점심 식사를 한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반찬으로 시큼한 제육볶음이 나왔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0여 명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군부대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치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어제 입소한 예비군들은 해당 부대가 휴대전화에 촬영과 녹음, 인터넷 사용을 막는 보안 앱을 깔게 한 뒤 4번 넘게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인도 인접할 때 검사를 하고 장구류 할 때 검사를 하고 총기 수령 전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해서 오자마자 그거 검사는 했을 거예요. 근데 어플 설치하고 보여주고 식당에선 음식 사진을 찍는지까지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작년에는 지켜보는 인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6명에서 지켜보더라고요. 부대 측은 규정에 맞춰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했고 감시가 아니라 식중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식당 배치 인력을 늘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들은 식중독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국에선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상점까지 털어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하던 사람들과 구경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벌이는 일인데 경찰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둔기로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수십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상품을 들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캄튼시의 한 주유소 편의점이 순식간에 약탈당했습니다. I feel that it's really sad and I feel like the city should do better with their policing. Some people also died because of getting hit by cars out here. 큰 길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하던 이들과 구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한 겁니다. 미국 곳곳에선 차량 수십 대가 무리지어 다니며 묘기를 펼치는 이른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고 잔의 대부분은 정리됐지만 도로 위엔 아직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곳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구경하던 관중들은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 인근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oke into my shop as well. They broke the window and they got in. They stole some stuff from me, like tools and. 현지 경찰은 이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상점을 습격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마약 꾸러미를 건졌습니다. 항공 순찰을 하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한 상자를 본 건데요. 수거를 해보니 2톤에 달하는 마약이었습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과거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 때 돈봉투로 난리 나지 않았냐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그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네, 참담하다면서도 사실은 봉투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몰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봉투 자체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말하지만 이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전 대표가 똑같은 봉투로 징역형의 경종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송 전 대표는 몰라서는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 과연 몰랐냐? 본인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앞서 오늘 뉴스룸이 보도했듯이 녹취 파일의 목소리들은 송 전 대표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프랑스에서 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쑥대밭이고 흉흉합니다. 물론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일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멀고 먼 22일, 그것도 더 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아닙니다. 전직 당대표라면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당구대 위로 올라오더니 주황색 페인트 가루를 뿌립니다. 여성은 접착제를 뿌리려다 제지당하는데요. 티셔츠엔 저스트 스탑 오일,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자고 적혀 있습니다. 기후환경단체가 영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12초 만에 끝났지만 수습엔 하루가 걸리는데요. 청소기론 역부족이라 결국 당구대 천을 교체하고